아침 햇살이 정순 서점의 유리창을 비출 때면 이정수는 언제나 가장 먼저 책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50년 가까이 지켜온 이 작은 공간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같은 의식을 치렀다. 먼지를 털고 책장을 정리하고 새로 들어온 책들을 제자리에 꽂는 일. 그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오래된 친구들과의 대화였다. 오늘도 잘 부탁해. 정순의 손끝이 책등을 따라 미끄러지며 지나갔다. 시집,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서까지. 세상이 아무리 빨라져도 사람들이 아무리 스마트폰만 들여다봐도 이곳만큼은 변함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쓸쓸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엄마 또 그 일하고 있어? 오후 2시쯤 아들 태호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에 그는 언제나 바쁜 듯 시계를 확인하며 말을 서둘렀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다. 45이 된 태호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패여 있었다. 책 정리하는 게 무슨 일이니? 그냥 취미야. 취미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 했잖아. 은주가 그러는데 이제 정말 정리할 때가 됐대. 여기 월세도 만만치 않고 손님도 거의 안 와서 적자만 나고 있잖아. 정순의 손이 잠시 멈췄다. 적자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다. 사실이었다. 요즘 들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책을 사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대형 서점과 인터넷 쇼핑몰에 밀려 작은 동네 서점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이곳은 엄마 현실을 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벌써 15년이야. 그때는 그나마 손님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은주 말로는 이 자리에 작은 카페라도 하나 차리면 훨씬 나을 거래. 카페? 그 단어가 정순의 귀에 맴돌았다. 남편 정만수와 함께 시작한 이 서점이 커피 냄새로 가득한 공간으로 바뀐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다. 정만수는 생전에 늘 말했다. 책은 사람을 살린다고. 어려운 시절 책 한 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다. 태호야, 엄마는 아직. 엄마도 이제 70이 넘었잖아.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은주가 문화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 찾아뒀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사람들도 만나고. 며느리 은주가 제안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정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니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다. 그래, 알았다. 한번 알아보마. 태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나간 후 정수는 혼자 서점에 앉아 있었다. 저녁 무렵의 노을이 책장 사이로 스며들었다. 이 시간이면 예전에는 동네 아이들이 숙제를 하러 오거나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들러 책을 한 권씩 사가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 정수는 책장 한편에 꽂힌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다. 젊은 시절의 정만수와 자신이 서점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매일 새로운 책들을 들여놓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었다. 여보, 내가 뭘 해야 할까? 텅 빈 서점에 정순의 목소리만이 메아리쳤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오늘도 한 권의 책이 팔리지 않은 하루였다. 하지만 내일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 하나로 정수는 오늘도 서점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정수는 은주가 준비해둔 문화센터 팸플릿을 들여다봤다. 서예, 요가, 독서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인생 2막을 위한 글쓰기 강좌였다. 글쓰기라. 정수는 팸플릿을 가슴에 안고 누웠다. 어쩌면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서점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며느리 은주는 언제나 완벽했다. 깔끔하게 정돈된 외모, 똑 부러지는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실용적인 사고방식. 정수는 처음 태호가 은주를 데려왔을 때부터 이 여자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어머니, 문화센터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찾았어요. 은주가 정순의 집을 방문한 것은 일요일 오후였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브로셔와 함께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평소 같으면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찾아오지 않는 은주였다. 케이크까지 가져오고 그러네. 무슨 일이야?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요즘 어머니가 서점 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기분 전환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은주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정수는 케이크를 자르며 며느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 프로그램은 3개월짜리인데 제주도에서 진행되어 글쓰기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대요. 어머니 같은 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획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라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해? 어머니 요즘은 제주도가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가고 거기서 지내는 동안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서 편하실 거예요. 숙박도 식사도 모든 프로그램도. 정수는 브로셔를 넘겨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사진 속의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웠다. 푸른 바다와 하늘 그리고 평화로운 풍경들. 남편과 함께 한 번은 가보자고 했던 곳이었지만 서점을 비울 수 없어 결국 가지 못했던 곳이기도 했다. 하지만 서점은 어쩌지? 3개월 동안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태호 오빠랑 제가 번갈아 가면서 관리할게요. 사실 요즘 손님도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조금 정리도 하고 어머니 돌아오실 때까지 잘 지켜놓을게요. 은주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정수는 그것을 며느리의 세심함으로 받아들였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태호 오빠랑 제가 효도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 우리를 위해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순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도록 은주에게서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니 사실 태호에게서조차 이런 말을 듣기는 쉽지 않았다.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요즘 어머니 표정을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서점 일도 예전 같지 않고 혼자 계시는 시간도 너무 많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시면 기분도 좋아지실 것 같아서요. 은주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다. 정순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요즘 들어 무기력감에 시달리는 날이 많았고 서점에 앉아있는 시간이 즐거움보다는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언제부터야? 다음 달 초부터 시작해요. 시간적으로도 딱 좋은 것 같아요. 봄이니까 제주도도 정말 예쁠 거고 날씨도 좋고.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50년 가까이 한 번도 서점을 이렇게 오래 비운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그래 한번 가볼까? 정말 아버지도 생전에 제주도 한번 가자고 했었는데. 정말요?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분명히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은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가 진심인지 아닌지 정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제주도의 바다, 새로운 사람들, 글쓰기 수업. 모든 것이 새롭고 기대되었다. 동시에 서점을 비우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태호와 은주가 잘 지켜주겠다고 했으니 믿어보기로 했다. 여보, 우리 드디어 제주도 가게 됐어. 정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혼자 가는 여행이지만 남편도 함께라고 생각하니 외롭지 않을 것 같았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행. 정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제주도의 아침은 서울과 달랐다.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바닷바람과 새소리 그리고 평화로운 정적. 정수는 처음 일주일 동안은 정말 행복했다. 글쓰기 수업에서 만난 동년배 사람들과의 대화는 신선했고 오랜만에 펜을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도 즐거웠다. 이정수님, 오늘 쓰신 글 정말 좋았어요. 같은 수업을 듣는 김영희 씨가 말했다. 환갑이 넘은 김 씨는 평생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은퇴한 후 이곳에 왔다고 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을 잘 쓸 줄은 몰랐네요. 서점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요. 책을 많이 읽으신 게 느껴져요. 특히 오늘 쓰신 서점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순이 오늘 쓴 글은 남편과 함께 서점을 시작했던 이야기였다. 어려운 시절 책 한 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손님들과 나누었던 작은 대화들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를 써내려간 것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을 잘 안 읽어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책의 힘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김영희의 말에 정수는 깊이 공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들었다. 서점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태호와 은주가 무리하지는 않을까?
저녁 식사 후 정수는 방으로 돌아와 태호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계속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만 들렸다. 은주의 번호로도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다. 평소라면 이 정도로 걱정하지 않았겠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엄습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다. 프로그램 일환으로 컴퓨터 교육을 받게 된 것이다. 젊은 강사가 이메일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정순에게도 간단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주었다. 혹시 가족들과 연락할 때 써보세요. 전화보다 편할 때도 있어요. 강사의 말에 따라 정수는 서툰 손가락으로 은주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간단한 안부 인사와 함께 서점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던 중 실수로 은주의 메일함에 접근하게 됐다. 강사가 로그아웃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정수는 당황해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려다가 한 메일의 제목에 시선이 멈췄다. 정순 서점 리모델링 견적서.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리모델링? 무슨 리모델링을 말하는 건가?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그 메일을 클릭했다. 메일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은주가 인테리어 업체와 주고받은 메일들이었다. 서점 공간을 카페로 바꾸는 견적, 책장을 철거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는 계획, 심지어 커피 머신과 디저트 케이스까지 상세히 논의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메일이었다. 은주가 은행 직원과 주고받은 내용으로 정순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상담 내용이었다. 서점 건물을 담보로 잡고 리모델링 비용을 대출받겠다는 계획이었다. 이게 뭐야? 정순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며느리가 자신을 제주도로 보낸 이유가 분명해졌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 서점을 카페로 바꾸고 심지어 자신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려는 것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메일이었다. 태호가 은주에게 보낸 메일로 엄마가 돌아오실 때까지 모든 걸 끝내자.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실 거야 라는 내용이었다. 정수는 컴퓨터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다.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효도한다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면서 제주도로 보낸 것이 모두 거짓말이었다. 정수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옆에서 컴퓨터 수업을 듣던 김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의 제주 바다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보이지 않았다. 50년 가까이 지켜온 서점, 남편과 함께 만들어온 추억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결심을 굳혔다. 당장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더 늦으면 정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짐을 쌌다. 3개월 프로그램을 겨우 한 달 만에 포기하는 것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김 선생님, 급한 일이 생겨서 서울로 가야겠어요. 무슨 일이세요? 많이 급해 보이시는데. 집에 일이 생겼어요. 정수는 자세한 말을 할 수 없었다. 가족의 배신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김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정순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조심히 가세요. 무슨 일이든 잘 해결되길 바라요. 비행기 안에서 정수는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을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점으로 향하는 동안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어떻게든 서점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익숙한 동네 골목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정순의 심장은 더욱 빨리 뛰었다. 서점 앞에 도착한 정수는 잠시 망연자실했다. 외관은 그대로였지만 유리창에 리모델링 중 마이너스 곧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책장 몇 개가 이미 치워져 있었다. 정말로 하고 있었구나.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은주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할 수 없이 집으로 가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집에 도착한 정순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 친구 박현숙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현숙은 정순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현수가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만날 수 있을까? 정순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게. 서점 일인데 정말 급해. 1시간 후 박현숙이 정순의 집으로 왔다. 오랜 친구의 얼굴을 보자 정순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수는 제주도에서 발견한 은주의 메일들과 그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박현숙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정순아, 이건 명백히 사기야. 본인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진행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서점 건물이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응, 정만이가 세상 떠난 후에 내 명의로 넘어왔어. 그럼 지금 당장 신탁 계약을 맺는 게 좋겠어. 신탁으로 묶어두면 내가 직접 동의하지 않는 한 아무도 건물을 건드릴 수 없거든. 박현숙의 설명에 따르면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건물의 소유권은 그대로 정순에게 있지만 관리는 신탁회사에서 하게 되어 제3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어? 내가 아는 신탁회사 사람에게 연락해 볼게. 응급 상황이라고 하면 오늘 저녁에라도 처리할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정수는 신탁 계약을 완료했다. 이제 태호와 은주가 아무리 술수를 부려도 건물만큼은 안전했다. 하지만 정작 어려운 것은 앞으로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였다. 다음 날 오전 태호와 은주가 정순의 집으로 찾아왔다. 두 사람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프로그램은 아직 한 달 넘게 남았는데. 태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배어 있었다. 은주는 아예 정순의 시선을 피했다. 앉아라. 정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다. 태호와 은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소파에 앉았다. 제주도에서 좋은 걸 많이 배웠다. 특히 컴퓨터 사용법을 배운 게 가장 유익했어. 정순이 은주를 똑바로 바라봤다.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주야, 내가 인테리어 업체랑 주고받은 메일들 다 봤어. 그리고 내 명의로 대출 받으려던 계획도. 어머니 그게. 말하지 마. 다 봤다고 했잖아. 정수는 프린터로 뽑아온 메일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태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엄마, 이건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내 서점을 부수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엄마, 서점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잖아요. 계속 적자만 나고 미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대신 결정을 내린 거예요. 태호의 변명에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대신 결정을? 누가 너희한테 그럴 권한을 줬니?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은주야, 정순이 며느리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나를 제주도로 보냈는지 알겠더라. 내가 없는 사이에 모든 걸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려던 거지. 은주가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말이야, 정순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어제 서점 건물을 신탁으로 묶었어. 이제 내가 직접 동의하지 않는 한 아무도 그 건물을 건드릴 수 없다. 태호와 은주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엄마, 그게 무슨. 변호사 친구한테 자문 받아서 했어. 내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 받으려던 것도 고소할 수 있다더라. 정적이 흘렀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로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서점으로는 더 이상 생계를 이어갈 수 없잖아요. 생계? 정순이 반문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생계를 의존한다고 했니?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렇지만 뭐? 내가 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빨리 치워버리고 싶으니? 태호가 급하게 손사래를 쳤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뭐? 솔직하게 말해봐. 서점 자리가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니? 좋은 자리에 카페 하나 차리면 돈이 될 것 같아서? 태호와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순의 추궁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다. 이제 내 얘기를 들어라.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서점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일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할 거야. 너희 허락 받을 생각도 없고 너희 의견을 들을 생각도 없어. 그리고 은주야, 내가 진행했던 리모델링이랑 대출권은 모두 취소해라. 내일까지.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라.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고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야. 태호와 은주가 나간 후 정수는 혼자 앉아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평생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한 것 같았다. 여보, 내가 해냈어. 우리 서점을 지켰어. 정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서점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다시 살려내야 했다. 3개월 후 정순 서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낡은 책장은 그대로 2대 깨끗하게 정리하고 한쪽에는 작은 카페 공간을 마련했다. 하지만 은주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책이 주인공이고 커피는 책을 읽는 사람들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었다. 할머니, 오늘도 글쓰기 수업이 있나요? 15살 손녀 수정이가 학교를 마치고 서점으로 달려왔다. 태호와 은주의 딸인 수정이는 부모와 달리 할머니의 서점을 무척 좋아했다. 그럼 오늘은 새로운 친구들도 온다. 정순이 준비한 새로운 프로그램은 청소년 글쓰기 교실이었다. 제주도에서 배운 글쓰기 기법들을 젊은 세대와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수정이와 그 친구 몇 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다. 할머니, 저 오늘 시 하나 써왔어요. 중학교 3학년인 민수가 수줍게 노트를 내밀었다. 정수는 민수의 시를 읽어보며 감탄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진솔한 감정이 잘 드러나 있었다. 민수야, 정말 잘 썼다. 특히 이 부분이 인상적이네. 정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글을 꼼꼼히 읽어주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볼 때마다 정수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오후 수업이 끝난 후 정수는 서점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요즘에는 글쓰기 수업 외에도 독서 토론 모임, 신앙송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많은 수익이 나지는 않았지만 서점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정순이 고개를 들었다. 은주였다. 3개월 전의 일 이후로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너 은주구나. 앉아라. 은주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지난 일은 됐다. 차나 한잔 해라. 정순이 은주에게 차를 내주었다. 은주는 서점을 둘러보며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사람들도 많고. 응, 새로운 시작을 한 거야. 수정이가 요즘 할머니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글쓰기 수업이 너무 재미있다고, 할머니가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정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 아이는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했어.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요? 은주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수는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은주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뭘 배우느냐는 거야. 앞으로는 어머니를 믿고 따르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했지만 신뢰는 다시 쌓아가야 할 일이었다. 그날 저녁 태호도 가족들과 함께 서점을 찾았다. 아들의 얼굴에도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역력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태호야, 너도 고생이 많았을 거야.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어. 가족들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정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는 이미 사라졌고 대신 안도감과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할머니, 수정이가 말했다. 저희 반 친구들이 할머니 서점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부러워해요. 우리만 이런 멋진 할머니가 있다고. 수정아, 할머니가 더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할머니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됐어.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왔다. 거리에 나무들이 새순을 틔우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정순의 서점도 정순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한 달 후 정수는 지역신문과의 인터뷰를 했다. 72세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후 서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며 문의가 왔다.
정순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하시다니.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다.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는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야 제대로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생전에 늘 말했거든요. 책은 사람을 살린다고.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정수는 서점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책장 사이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고 있는 소리였다. 그날 밤 정수는 남편이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우리 꿈을 이뤘어. 정말로 책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어.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볼 때마다 당신이 옆에 있는 것 같아.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비였다. 정순도, 정순의 서점도, 그리고 서점을 찾는 모든 사람들도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72세의 늦은 나이에도 정수는 증명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시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도. 정순 서점의 작은 간판 아래로 또 다른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